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멀지 않은 북한 붕괴. 2. 삼성 SDI 자신감. 정말 대박치나? 3. 사우디. 한국 구원투수로 나서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에서 날아든 폭탄 선언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던 북한에서 유엔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무총장의 자유북한 지구 건설 발언이 그것입니다. 탈북자들을 수용할 곳을 연해주에 마련해 이들이 안전하게 살 곳을 유엔에서 보장하고 반 김정은 세력이 이들 공동체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탈북자들이 잇따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북한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는 가운데 대체 유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죠.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 탈북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접경지대 일부를 이용. 이 지역의 탈북민들을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안전과 북한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뜻이었죠. 이 같은 결정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은 유엔의 행동에 대해 타국 간섭이라고 말하며 탈북민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범죄자들이고 이를 심판할 권리는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죠. 중국 역시 이번 결정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특히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이번 자유북한 지구 설립을 유엔에서 추진하자 서방 위주의 정책이라며 비난하던 이들 중국인들은 정신 나간 결정이라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유엔의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 탈북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과 합시해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거나 억류하는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강압적인 국가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이들을 중국에서 앞장서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중국에 경고를 보냈던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WGEID 이 중국 정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유엔 본부에 보고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를 질문한 WGEID의 중국 정부는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작년 1월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된 뒤 수감된 것으로 알려진 리홍기 씨 부부와 리태인 씨 등 북한 탈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이들을 공안이 붙잡고 몰래 처리를 한 것이죠. 실무그룹은 이 사안을 중대한 일로 바라보고 중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내 이들 가족의 생사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중국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이들 중국 정부는 북한 탈북민과 관련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말 것을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박 아닌 협박이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죠. 퀸타나 보고관은 이러한 행동이 보고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국제기구에 소속된 인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비판을 가했죠. 그러지 않아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통해 강제 노동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어린 북한 여성들이 강제로 착취당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 시기 이후로 변화된 탈북민 지위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죠. 이를 보다 못해 유엔에서 직권으로 이들 탈북민을 구제하기 위한 자유북한 지구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탈북민들이 잠시라도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자유북한 지구의 설립의 운영과 조직에 대해서 자유조선을 비롯한 반 김정은 세력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한 탈출을 원하는 이들은 자유북한에서 언제나 환영받을
조직이라 선포했죠. 그의 입에서 나온 자유조선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북과 반김정은을 내건 이들 단체가 유엔과 연관이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처음 이름이 알려진 시기는 바로 2017년 북한의 유력한 백두혈통 후계자 김한솔을 북한 공작원의 의협으로부터 구한 때였습니다. 영화와 같은 김정남의 사망 소식,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암살당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정남의 아들이자 해외에 유학 중인 김한솔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한은 김정남의 핏줄도 살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남이 피살됐을 당시 어린 나이에 김한솔은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자유조선 조직원이 접선 그를 안전하게 해외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의 이름은 자유조선이지만 당시 조직의 이름은 천리마민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네덜란드 정부, 중국 정부, 미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놀라운 정보망과 조직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북한 공작원의 감시망을 뚫고 김한솔을 무사히 외국으로 피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직으로 단숨에 북한 정부의 눈엣 가시이자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조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김한솔 대피 외에도 이들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침투 정보를 탈취하고 김정일, 김일성 초상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욕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 대사관 앞에 모인 10명 정도의 자유조선 조직원들이 북한 대사관을 무력으로 침입. 빠르게 북한 정부가 소유한 정보를 빼돌리는 한편 대사관 차량 3대를 탈취해 도망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이 빼앗은 정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사당국에 의해 이들과 관련 있는 인물인 크리스토퍼 안을 체포. 이들 조직원의 수장으로 보이는 에이드리언 홍창이라는 인물을 파악하기도 했으나 조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죠. 이들 조직이 하는 일로 북한 내 탈북자들을 돕는 일도 있는데 유엔에서 이들 조직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이들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직 외에도 현재 반김정은 세력으로 보이는 조직들 역시 대내외적으로 탈북자를 도와 이주와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반북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과 동시에 유엔이 이들에게 힘을 싣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 탈북민을 이용하던 중국 정부도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들이 정치적 결사체를 주장할 경우 북한과 중국 모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연해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들의 자립 공동체를 설립 이들을 위한 지원과 독립국으로서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계획은 사실 자유조선 조직이 일찍이 꿈꾼 일이었습니다. 유엔은 이들의 계획을 돕고 탈북자들의 안전을 생각한 것이죠. 2010년대에 생겨난 것으로 알려진 자유조선은 최종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부정하고 북한 인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새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뉴요커 지이수키 김 이 자유조선을 대변하는 에이드리언 홍창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그는 강조했죠. 수십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미국에 결집했을 때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지도체제로 독립국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연해주에 세워질 공동체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과는 별개의 북한 인민의 손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소식이 국제사회에 퍼지자 북한은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반발 세력 색출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도 북한과 함께 탈북민들을 색출하는 한편 이들이 연해주에 위치한 자유북한 지구로 도망치는 것을 막고 있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최근 4,800km에 달하는 남부 국경 지역의 방벽 건설을 조명하는 한편 북한 국경지대에 새롭게 건설되는 감시탑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발맞춰 탈북자들을 엄중하게 감시하는 한편 그동안 뇌물을 통해 몰래 탈북자들을 눈감아주던 북한군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그 경계망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책임자 모두 형벌에 처할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면서 북한 지도층은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장마당을 통한 부의 축적이 코로나 시기 이후 불가능해지자 탈출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탈출을 통해 자유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선택지가 된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치열했던 탈북 행렬이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속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무너지는 북한의 모습이 관찰되는 가운데 과연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수습해 강성대국의 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 위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 위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에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D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에서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에서 23%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합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고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모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의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그 여파로 동맹국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어 초저금리 상황을 만들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린 막대한 달러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와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어떤 경제적 위기라도 극복할 수 있는 국가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는 목적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 달러화의 가치를 높여 타국으로 인플레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미국 자국에겐 매우 이익이며 얼마 전까지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책으로 전환점을 맞이하여 높아진 지지율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초기부터 삐걱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 정책 IRA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석유 감산을 천명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대장국인 사우디가 미국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서 IRA의 최대 피해국이 되었던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에 사우디에서 한국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소식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미국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부문 2위를 기록 중인 현대기아를 겨냥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부당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RA 법안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원옥 상원의원은 현대기아 자동차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IRA 개정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산 전기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지침 마련을 신설하는 등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회와 관계부처에서 한국산 전기 차량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운데 미국의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주에 열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한국 측과 확대 대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IRA 통과 직후 미국이 보이던 냉랭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의 패권을 원하던 사우디는 이란 견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가진 미국과 혈맹에 가까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실권을 장악한 이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도 어긋나는 상황인데요.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우디는 누구보다 미국과 손발을 잘 맞추는 모습이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에 대한 판매 거부로 시작해 사우디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은 많이 나지만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부족한 국가이기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국방 장비와 시스템을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란보다 강력한 방산 장비를 갖추기 위해선 사우디에겐 미국산 무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 결과 사우디는 미국이 원하는 비저유가 정책에 앞장서며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셰일혁명을 통한 막대한 양의 석유가 채굴되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바이든 정권은 슬슬 사우디를 손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며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미국은 다시 사우디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2년 전 30달러 수준에 비해 3배가량 올랐습니다. 모든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곡물 가격부터 축산물 가격까지 인상되고 이로 인한 유통물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모든 물가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되기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유가 하락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의 편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던 사우디는 석유를 증산하여 물가를 낮추자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유를 감산하여 국제유가를 높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는 사우디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잠시나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다시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미국입니다. 공장을 비롯한 제조업을 가득 끌어온 미국에게 고유가는 매우 치명적이며 현재도 심각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인플레 감축법 IRA마저 완전히 무용지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미국이 수입한 해외 제품들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강달러 장세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5% 내지 10%가량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고 그만큼 외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주면서 해외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이든 정권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와 환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미국 내 제조업과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경제 전망이 여의치 않자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한국으로 투자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자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와 듀폰, 인테그리스 등 세 곳의 기업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신축하기로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한국이 반도체 허브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 노광 장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네덜란드의 ASML과 도쿄 일렉트론 TEL 그리고 랩리서치까지 반도체 핵심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용 리튬 메탈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R&D 센터를 신축하고 보그워너 그룹은 전기차 구동 모터 연구 개발을 위해 한국에 센터를 신축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을 예상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해도 한국에 투자한 수많은 첨단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산업부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인플레 감축법을 신설하며 미국을 믿고 투자했던 동맹국들의 기업에게 커다란 뒤통수를 선사했던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기업들의 투자를 한국에 넘겨주게 된 상황이며 미국에 투자한 제조업체들의 신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석유 감산을 주도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노리는 사우디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유가 상승을 주도해 미국 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올해 4월 사우디 왕세자가 이끄는 국부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투자회사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사위의 회사가 제대로 된 기업이었으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별다른 운용 실적이 없는 투자회사로 알려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해지는 등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에겐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중동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는 자국을 지킬 방산 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천명하자 사우디 측에서는 이를 방어할 요격무기 구매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사우디에선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44대나 배치하면서 16조 원을 투입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찰이 생기자 지난해 9월 미국은 사우디에 배치된 사드를 전면 철수하며 사우디의 대공 방어 체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우디는 한국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 천궁 대공 미사일을 1조 원어치 넘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제공.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